안녕하세요. 군대와 전쟁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모 회원입니다. 발표는 군대와 전쟁, 로마의 시민군, 세계적으로 처음 군대를 없앤 나라 코스타리카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사업으로 보고 전투의 대가로 돈을 받는 용병체제는 근대 이전까지 건재했습니다. 자립적 전쟁 조직이던 용병들은 15세기 초 전쟁이 사업화되면서 매수되거나 태업하기 일쑤였고, 전쟁에서 이겨 신분 상승을 하거나 막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군대와 무기가 귀족들의 특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용병들은 점점 보상을 위해서만 전쟁하였고, 국가를 지키거나 적극적인 전쟁 참여를 하지 않음을 비판하였으나 이들은 더 부패되어 갔습니다. 귀족들은 이들의 행적을 비판하였고, 국가들은 최대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고, 더 이상 무분별한 전쟁을 하지 않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국가의 번영을 위한 현실주의를 추구하던 마키아벨리는 용병 체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고대의 모범에 따라 시민적 민병 체제로 돌아가야 군대가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대 국가는 군대를 마키아벨리의 뜻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용병들의 의무감, 도덕적 결핍에 불만이 있던 국가는 결국 전쟁 조직을 독점적으로 직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대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보병, 기병, 포병 등 상이한 병가가 결합하면서 전쟁은 매우 비싸졌습니다. 대규모 전투와 결투에서 세 가지 병가를 조합해 투입하는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키가 된 것입니다. 레이몬드 몬테쿠콜리의 말처럼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전쟁은 점점 비싸졌고, 이러한 전쟁은 국가만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15세기 이후 국가들은 증가한 세금 수입에 의존해 전쟁에 필요한 재정적 수단을 장기적으로 확보했고, 국가들은 용병들을 통제하에서 경제생활의 일부가 되었던 전쟁을 점차 국가의 정치적 지휘권 아래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통치 권력의 크기, 통치에 집중한 정도, 세금 수입의 양이 전쟁의 결정적 요소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가 전쟁 조직을 직접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도 용병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국가는 더 체계화되고 오래된 훈련이 필요한 전쟁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근대 초기 유럽에서는 강한 군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중화기를 도입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중화기의 도입으로 포병대가 생겨났고, 대포의 개량과 사용하는 전문 병력의 분리로 군대의 관료화가 진행되었고, 포병대와 대포의 개발과 사용이 많아지자 그 전까지는 경화기를 가진 군사들 중심의 민간인과 마을 초토화 전쟁에 초점을 맞춰 적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던 전쟁이 대규모 정복 전쟁으로 적의 전투원을 상대하는 전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또한 대포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성벽과 탑의 방어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방어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토 국가가 전부 전쟁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모든 국가들이 조세국가가 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수시 모병에서 상비군 창설로 바뀌는 것과 병행하여 전쟁을 위한 일회적인 세금 징수가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한 조세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전쟁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지자 세금의 비율을 올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봉기 또한 같이 늘어났습니다.
국가가 시민들의 재산을 손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세금에 대한 발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1640년의 영국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1789년 프랑스혁명은 부분적으로 자의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은 더욱 고비용화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신속한 군사적 결정에 이르지 못한 채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비용을 간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국가들이 예측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세계대전이 4년 만에 끝나면서 동남부 유럽,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차로 제국, 도나우 제국,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고 승전국, 패전국 관계없이 모두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재건의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참전국들이 이러한 전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자 이들 사이에선 세 가지 정치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칙적 평화주의로 법적, 사회적 처벌에 굴하지 않고 일체의 전쟁 복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질서의 설립으로 국가 간의 합의나 협약을 통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국제 질서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격 전쟁을 전격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전쟁을 수행할 만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쟁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전략과 교전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나 전쟁 비용을 현저히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세 가지 전력으로는 공격적 전략인 전격전이 있는데 전격전의 경우 품질 좋은 군장비와 잘 훈련된 병사들, 결단력 있는 장교 집단이 필요한데 이것이 전쟁을 고비용으로 만들고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방어적 전략인 마지노 독트린은 요새 안에서 방어가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군사들의 피해가 아주 막대했습니다. 간접 접근을 주제로 하는 경제 봉쇄와 전략적 폭격전의 경우 적의 군사력 대신에 전쟁을 지속하려는 주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공략하고 군사적 폭력이 의식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예시로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 독일 연맹국을 공격하는 전쟁 사례가 있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덧붙이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승리한 이유는 공격당한 상대가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전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대친적 전쟁이 가져오는 극심한 피해를 걱정하고 이를 수행하고 감수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으나 자국의 손실과 경제적 손실이 가도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비대칭적 전쟁을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전쟁이 대칭적이냐 비대칭적이냐의 여부가 더 중요해지고 전쟁의 자국의 손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비대칭 전쟁들의 모형과 모범은 1898년 9월 2일에 벌어진 옴두르만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아랍 수단 전사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영국 출정군의 기관총이 전사들을 전멸